강남 한복판, 시세보다 5억 원 낮춘 금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현금 뭉치를 들고 줄 서던 중국 부자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은 88% 폭락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져나가는 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손절을 치면서까지 도망치는 자본은 우리가 아직 못 본 더 큰 위험을 먼저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돈은 왜 한국에 들어왔고 어떻게 서울 집값을 흔들어 놓았으며 왜 지금 이 순간 탈출하고 있는 건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돈의 성격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중국 자본은 한국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만 보고 움직이는 냉정한 돈이에요. 한류가 좋아서 김치가 맛있어서 강남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되니까 샀고 위험해지니까 미련 없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원래 서울만 노린 건 아니었거든요. 본래 이 돈은 뉴욕 맨해튼, 런던 메이페어, 홍콩 빅토리아필 같은 세계 핵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포트폴리오를 짜던 글로벌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바뀌기 시작했죠. 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면서 자산 도피처로서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싱가포르와 도쿄는 이미 가격이 천장을 찍어서 더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오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보였으며 결정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허술했거든요. 시세 차익에 자산 분산, 거기에 자녀한테 부를 넘기는 승계 루트까지 한 번에 깔 수 있는 시장이었던 거죠. 북한 리스크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한반도에 왜 돈을 넣냐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서울 아파트는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을 뽑아내는 금융상품이었어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빠지는 거예요. 감정 따위는 계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거래를 동시에 끊고 나간 지금의 움직임이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수세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금리가 좀 올랐다, 경기가 좀 둔화됐다. 그 정도로는 이런 속도의 이탈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을 이 자본이 먼저 감지한 겁니다. 시장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초기 경보. 그게 지금 서울 부동산에서 울리고 있는 사이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34살 김대리 부부 이야기부터 하죠. 맞벌이로 7년을 모았습니다. 전세 만료가 석 달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끌려다닐 수 없다. 이번에 내 집을 사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은행 문을 두드리는 순간 현실에 부딪힙니다. LTV 규제에 걸려서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입 의무까지 붙어 있어서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부부 합산 소득이 괜찮은데도 은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시기 바로 옆동 같은 평형을 중국인 매수자가 사갔습니다. 한국은행 대출은 한 푼도 안 썼어요. 본토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왔으니 한국의 대출 규제가 적용될 리가 없죠. 소득 증빙도 필요 없고 전입 의무도 없고 그냥 돈을 들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외국인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건 한국은행뿐이거든요. 중국 본토은행의 대출까지 손댈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구조적 한계라고 부르면 점잖은 표현이고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한 역차별입니다. 내국인은 규제에 묶여 꼼짝 못하는 동안 외국인은 마트에서 장 보듯 강남 아파트를 골라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김대리는 결국 서울 외곽으로 밀려났고 그 사이 강남 매물은 규제 바깥에 있는 돈이 쓸어갔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불공정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자본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서울 핵심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한쪽에만 작동하는 시장, 그 틈을 이 자본은 정확히 꿰뚫고 들어왔던 거죠. 허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강남 대형 아파트가 등기된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17살 중국 국적 청소년이 27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기록도 있어요. 17살이 어디서 27억을 벌겠습니까? 당연히 부모 돈이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증빙도 안 봐요. 자산 심사도 사실상 없고요. 돈만 가져오면 미성년자라도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단순한 허점이라고 부르기엔 그 규모가 너무 크죠. 이건 사실상 국경을 넘는 편법 상속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직접 재산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사버리면 이 과정을 통째로 우회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의 자산 이전 감시망도 피하고 한국 쪽 세금 추적도 거의 받지 않는 이중 회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 다주택 규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쓸어 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이 대목에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한국 국적 미성년자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세청이 즉시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가고 증여세 폭탄이 뒤따릅니다. 부모가 소명 못하면 가산세에 과태료까지 붙죠. 그런데 외국인 거래는 바로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 이름으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넘어가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시장. 이 자본이 서울을 놓을 리가 없었던 거죠. 세금 이야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국세청이 바로 들여다봅니다. 자금 출처부터 증여세, 상속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이 들어와요. 그런데 외국인은 이 감시망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33 중국인이 서울 평창동에 120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었어요. 33에 120억 현금이라니? 내국인이었으면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무조사가 날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니까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받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눈치챈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 서울 부동산은 그야말로 황금루트였죠. 본토에서 자녀한테 직접 자산을 넘기면 중국 당국의 감시에 걸리고 세금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사버리면 중국 쪽 과세도 우회하고 한국 쪽 추적도 피하는 이중 차단막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중국 본토 은행들이 한국보다 훨씬 느슨한 대출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담보 대비 100%에 가까운 대출도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기 돈은 최소한만 넣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서울 부동산을 사들인 거죠. 결국 세금 회피 가능성과 자금 추적의 부재, 여기에 느슨한 해외 대출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은 외국 자본에게 지나치게 활짝 열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감시 카메라는 꺼져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 들어온 돈이 전부 깨끗한 돈이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해외 대출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무역 대금을 위장한 송금, 이런 불법 자금까지 서울 부동산 매입에 대거 동원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적발된 사건 하나를 보시죠. 외국인 61명이 조직적으로 불법 환치기를 돌려서 840억 원을 한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55채를 사들였어요. 개인 몇 명이 꼼수를 부린 수준이 아닙니다. 61명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건 그 뒤에 체계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허점은 비자 쪽에도 있었습니다. 유학 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부동산 매수 자체는 합법이에요. 20살 유학생이 강남 아파트를 3채 사도 매수 단계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집을 임대하는 순간 체류 자격 외 활동이 되면서 법 위반인데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더 심각한 건 범죄 수익으로 산 부동산을 몰수할 법적 근거마저 약했다는 점입니다. 불법 자금으로 집을 샀다는 게 밝혀져도 그 부동산을 국가가 환수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처벌은 약하고 회수도 안 되니 위험 대비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였던 셈이죠. 해외 대출에 불법 자금, 거기에 비자 악용까지 세 갈래가 동시에 뚫리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투기 자본에게 사실상 무방비로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들였느냐 숫자로 보면 규모가 확 와닿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가 불과 2년 만에 10만 가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증가분의 70%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10채가 늘면 7채는 중국 자본이 가져간 셈이죠.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 보유 주택이 외국인 전체의 절반을 넘겼고 특정 시기에는 외국인 매수 건수의 70% 이상이 중국인 거래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두 건 반짝 사고 빠진 게 아니에요. 수년간 꾸준히 조직적으로 물량을 쌓아온 구조적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자본의 이동 경로예요. 처음에는 대림동이나 구로 같은 외국인 커뮤니티 밀집 지역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생활 기반이 있는 곳에서 집을 사는 거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런데 2024년을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수 지점이 일제히 강남권으로 이동한 거예요. 서초, 송파, 강남, 이 서울의 노른자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강남이었겠습니까? 이 자본은 단순히 집을 사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강남은 서울 부동산 시세의 기준점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강남 집값이 오르면 잠실이 따라가고 잠실이 오르면 마포가 반응하고 결국 서울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가장 시세 영향력이 큰 지역을 선점하면 시장 전체의 가격 신호를 자기 손에 쥘 수 있다는 걸 이 돈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산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사들인 거예요. 이 자본이 집을 사는 방식 자체가 보통과 달랐습니다. 한국인 매수자라면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비교하고 중개사한테 깎아달라 사정하고 몇 천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몇 달을 끌잖아요. 중국 자본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3억 원이 비싸도 흥정 한마디 없이 현금으로 찍었어요. 어떤 단지에서는 자국은행에서 89억 원을 끌어와서 초고가 매물을 통째로 가져간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개업소 사장님 말로는 호가를 부르면 깎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더군요. 가격을 안 보고 사는 돈, 이게 시장에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이에요. 한 건의 고가 거래가 실거래가로 찍히는 순간 그게 새로운 신고가가 됩니다. 그 신고가가 바로 옆 매물의 기준 시세가 되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보다 더 높은 호가를 붙이죠. 그러면 또 다른 중국 자본이 그 가격에 사가고 다시 신고가가 갱신됩니다. 가격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연쇄 구조가 쉬지 않고 반복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가격이 서울 부동산의 표준 시세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찍힌 신고가는 잠실로 번지고 잠실의 상승은 목동과 마포를 자극하고 결국 수도권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도미노가 됐죠. 지금 서울 집값이 이 높이까지 올라온 건 실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쟁한 결과가 아닙니다. 가격에 둔감한 외부 자본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든 거품, 그 위에 시장 전체가 올라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품을 만든 돈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냉정한 돈이 왜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는지 그 방아쇠를 짚어보겠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였어요. 정부가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언뜻 보면 외국인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것 같죠. 어차피 자국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규제가 막아버린 건 출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 집을 되팔려면 한국인 매수자가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면 나머지 23억은 순수 현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한 현금을 들고 있는 한국인 매수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요가 사실상 증발해버린 겁니다. 사는 건 가능한데 팔 수가 없는 구조, 이게 이 자본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의무가 붙거든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모델이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집도 허가구역에 포함되면 투자 수요 자체가 사라지니까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본이 겁먹은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빠져나갈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자산을 들고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니까요. 가장 냉정한 돈이 그 위험을 가장 먼저 읽었고 출구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손절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25년 8월 정부가 외국인만 겨냥한 별도 허가제를 수도권 전역에 깔아버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서류 내고 도장 찍으면 그냥 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행 직후 수도권 외국인 거래는 말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을 따져보겠다. 해외 예금과 대출 내역까지 전부 신고하라. 심지어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소명하라는 자금 추적 장치를 잇따라 예고했거든요. 허가제의 자금 추적에 체류 자격 실사까지 사실상 삼중 장벽이 한꺼번에 세워진 겁니다. 들어오는 문도 좁아졌는데 나가는 문까지 감시하겠다는 신호였죠. 그 돈이 빠지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신고가를 찍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대표 단지에서 수억 원을 낮춘 금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은 잠실로 번졌고 인접 지역으로 퍼지면서 집주인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호가를 내리는 공포장이 펼쳐졌습니다. 피해는 집값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외국인 집주인이 임대소득 과세를 누락하면서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벌어졌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전세 사기까지 터졌습니다. 급기야 군사시설 인근, 안보 핵심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세입자 보호와 국가 안보 영역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강남이 5억 빠졌다는데 지금이 기회 아닌가? 단언컨대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 이 정도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공포에 잠기고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며 경매 낙찰 가율까지 무너지는 그 바닥에서 옵니다.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현금을 쥐고 버틴 사람만이 부의 대이동을 잡았습니다. 강남을 쇼핑하던 중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고 규제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매수 수요는 증발하는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핵심 지역에 뛰어드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겁니다. 5억이 빠졌다고 기회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판의 구조 변화를 먼저 읽어야 살아남습니다.